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자인의 첫 번째 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리뷰 책은 빌딩 부자들입니다.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인 성선아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절판이 된 책입니다. 절판이 돼서 실제로는 알라딘에서 중고책으로 구입하시거나 이북으로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317페이지 정도 되고 13,200원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왜 꼭 절판까지 된 책을 사실은 이제 선정을 하게 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저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IT 투자 잡설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딩 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목차를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 부자들의 이제 만나뵈는 인터뷰하는 분들의 어떻게 빌딩 부자가 되었는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빌딩 부자분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저자가 정리한 내용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DNA는 어떠냐, 뭐 특별한 점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빌딩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저자가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경자인에서 읽은 책의 한 줄평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선곡 방정식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가 제 한 줄평입니다. 최책임은 어때요? 저는 이 책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많이 깨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시야를 넓혀준 책이다. 시야를 넓혀준 네. 책이다. 지휘자님은 어때요? 저는 이게 첫 소개인데도 불구하고 빌딩? 네? 이건 좀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다. 네, 좋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독자분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한 줄 평이 끝나고 나면 책의 이제 페이지에 저희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책을 읽으실 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문구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조금 할 거고요. 토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경자인에서 보는 이 책의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 살았냐면 광흥창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광흥창이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신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촌인데 여기 저희 건물주 중에 빌딩 부자 중에 한 분이 신촌 광흥창에 빌딩을 지은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산책을 할 때 항상 앞을 지나갔거든요. 직접 봤던 빌딩. 네. 근데 그 빌딩이 뭐냐면 김성렬 씨. 김성렬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빌딩이에요. 옆 빌딩인데. 그분 빌딩인 줄 알았어요. 옆 빌딩인데 강변북로에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밤에 뷰 장난 아니라는. 잠시만요. 그분 빌딩이 아니고요. 그분이 사는 아파트 그 옆 옆에 있는 빌딩. 빌딩. 밤에 보면 그 빌딩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빌딩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면서 거기 2층에는 이렇게 음악 소니 이런 전시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광철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본인이 살았다는 이유로. 네. 이 책의 5페이지를 보면요. 빌딩 부자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 부자냐? 근로소득이 없어도 더 이상 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냥 부자다. 안타깝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소득, 근로소득이 따로 없어도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만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쭉. 아주 부럽네요. 그래서 한 열댓 명의 이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물, 광흥창에 있는 건물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85페이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오후 6시쯤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 남한을 위한 공연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강 건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지고 강변북로에는 퇴근 차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도로 위 차량들이 불빛을 켜기 시작하면 홍콩 못지 않은 야경을 자랑합니다. 아마 이 건물주 사무실에서 본 상상했어요 금방. 저희는 야근을 하면서 보는 앞에 헤드라이트. 아니, 뒤에 브레이크 밟았네. 네. 그 건물에 보면 2층과 3층에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좋겠다. 또 이제 그런 건물주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또 모텔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건물주가 있는데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와요. 57페이지 나오는데 모텔은 희한하게 들어오는 동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의 가게인데 왜 한 곳에만 사람들이 몰릴까요? 사람들의 사소한 습관, 심리를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든지 대로변에 보이는 첫 번째 모텔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든지 등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텔을 가면 첫 번째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냥 느낌이 그래. 경험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그 빌딩 부자들을 보면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 나름의 그 빌딩 부자가 됐는데 그 빌딩 부자가 되는 나만의 방정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텔 관련해서 했던 분들 한 분은 전국에 있는 모텔을 거의 다 3년인가 걸쳐서 다 돌아다녀 봤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빌딩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기 집 앞에 먼저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지역에 들어가야 저평가된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모든 부동산이나 뭐 이런 투자에 사실 큰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영등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남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제 경험상 보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 그래서 사실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부터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좀 나와요. 빌딩 부자들이 4가지 유형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자수성가형.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일어난 형. 두 번째는 사업 성공형. 세 번째는 상속주경. 네 번째는 토지 보상형.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자수성가형이죠. 네. 혹시 모르죠 또. 사업 성공형으로 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죠. 왜 가능성을 닫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근데 얼마짜리 빌딩을 사면 여기서 생각보다 적었잖아요. 이 책을 보면 물론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좀 됐죠. 올드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30억에서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50억 정도라고 하죠, 그렇죠? 30억에서 50억. 근데 이제 돌아다녀 보면 30억에서 50억짜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꼬마 빌딩 있잖아요. 네, 그걸 꼬마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싶다. 꼬마 빌딩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서울 시내 보세요. 다 건물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4층, 3층. 이것도 다 빌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빌딩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은퇴를 했을 때 거기 꼭대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 한동안 제 그리고 이제 꿈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전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규제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규제가 엄청 많죠.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진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빌딩은 그래도 아파트보다 낫다고 하네요. 덜하다고는 네.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정도 되려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 정도 되려면 아마도 우리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사실 않죠. 쉽지는 그래서 않죠. 회의를 맞아요. 그래서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빌딩의 투자 금액 아.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거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전 부동산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책도 오래됐으니까 그쵸, 예전 맞아. 같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오면 8% 뭔가 이거 다 관리비와 뭐 이런 걸 다 하고 나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 그래서 6%에서 8%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큰 금액을 빌딩이라는 데 투자를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아. 임대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가진 노력을 하면서 6%에서 8%의 수익률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 근래 제가 이제 그 알게 된 상품 중에 하나가 요새 그 뭐 라임 사태 이후로도 되게 막 부동산 펀드가 그렇죠. 자산운용사 때문에 아주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태를 겪기 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펀드도 조그맣게지만 어쨌든 억 단위의 돈을 투자하지 않고 몇천 그렇죠. 단위의 그쵸.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고정된 수익을 줘요. 그게 그거는. 그때 얘기했던 리치 그거 말하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리츠랑 부동산 펀드랑 신탁 투자랑 부동산 신탁 투자랑 도대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조그만한 게 지금 고정 수익 7%를 주고 있거든요. 우와. 네, 근데 여기 이 상품의 리스크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산운용사를 제가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증권사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세금을 떼고 진짜 수익이 몇 프로인지를 조만간 밝히나요? 네 조만간 도대체 한번 계산을 나에게 몇 프로의 수익을 주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요새 기사들을 좀 서치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되면 회의입니다. 부동산 리츠 투자를 그 펀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펀드. 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듣기는 했는데 그 한번 그 공부해서 우리도 한번 알아보는 궁금하다. 게 좋을 것 같고요. 202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빌딩을 소유하기 위한 기준을 물었다. 신기하게도 자신이 보유한 빌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생각했다. 현금 및 부동산 자산이 30억에서 50억이면 서울에서 빌딩주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몰라서 그렇지 뭐 빌딩 부자라는 것들이 몇백억 예를 들면 100억 단위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저금한 금액으로 30억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도 빌딩 부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각 영역별로 빌딩도 이제 뭐 종류가 많으니까요. 상업 빌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펜션업도 사실 여기에서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의 어쨌든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캐리어와 고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빌딩 부자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저자가 이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DNA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이제 뭐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빌딩 부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했냐. 이제 20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틈만 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세를 물어보거나 정보를 얻는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자주 가요? 한 번 나갑니다. 어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네요. 아는 공인중개사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굉장히 자주 가는 편입니다. 지안이 아파 투자 잡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주 가서 그 3천만 원만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굉장히 자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 어디 가다가도 궁금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명함도 주고 그다음에 뭐 바카스도 한 병 사다 드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귀찮아하지 와. 않으시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되게 반가우시죠? 반가워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디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재테크 이런 거 막 얘기해주면서 자기는 어디 약속 있을 때 좀 일찍 도착하면 항상 그 동네 부동산에 가본대요. 그러면서 자기 정보도 없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의 특징이 제품화되어 있고 모듈화되어 있고 공통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팔고 사기가 딱 좋아요. 그리고 모든 시세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보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전문가다. 그래서 나의 그 거래 상대방으로 공인중개사 믿을 수 있는 한두 분을 가지고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피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피. 공인중개사 피를 대부분 분들은 많이 깎거든요. 뭐 0.9%면 막 0.3%만 주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거의 다 풀로 다 드려요. 그게 그 뭐 금액 차이로 보면 몇백만 원 차이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그게 몇 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저는 돈을 많이 갖고 있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뭐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1억에서 쌤이 터졌네요. 예를 들면 1억을 갖고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2억짜리 물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매칭을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액 범위 내로 최대한 좋은 물건을 내가 고민해주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찾아줘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 그러면 내가 따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를 저는 한 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재개발 투자할 때도 그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자주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랜 B를 항상 염두에 둔다. 이게 최악의 경우를 미리 계산해 둔다. 이들은 정 안 되면 직접 살거나 장사를 하겠다는 대안을 머릿속에 그려둔다. 이 플랜 B 중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큰 리스크가 뭘 거라고 생각해? 공실 있잖아요. 공실. 공실. 또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 이게 생기면 난리 날 것 같아. 지금 빌딩이니까 전 빌딩 생각하는 거예요. 빌딩. 저는 공실. 공실. 네. 그럴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할 만큼 임대료가 네. 안 나오는 상황. 근데 이제 이 빌딩 부자들이나 다른 부동산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큰 플랜 B는 대출이 대출. 대출을 못해서. 그걸 이제 부동산 이쪽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큰 거를 사는 거는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를 끼고 하거든요. 그쵸. 레버리지를 끼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를 낀다는 건 결국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이 대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임대가 비는 것은 공실이 나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 건물주라면 감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거래가 끊긴다든지 중간에 정산이 안 된다든지 사실 이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나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대출입니다. 대출. 모든 돈을 내가 가지고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기본적으로 요즘은 대출이 얼마까지 돼요? 50% 정도 50%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약서에 한 줄에 목숨을 건다. 사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계약서. 음. 아무리 공인중개사 끼고 한다 해도. 그렇죠. 맞아.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그니까요. 이제 이 뒤에 그 기타의 내용은 한번 책을 사셔서 이북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을 그 알라딘에서 중고책으로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우리 이제 빌딩 부자가 아닌 우리들한테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이 빌딩 부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지
232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떨까? 아파트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빌딩 부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파트로 시작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이유는 주거의 안정성 때문이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수백억 자산가가 된 한 빌딩 부자는 무주택자들이라면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라며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 집이 없으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살 수 없고 계속 헛된 꿈만 꾸게 된다는 주장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내 집도 없는데 무슨 그니까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쵸. 근데 저 요즘엔 사실 그런 빌딩 조그만한 거 해서 위에 루프탑을 꾸미는.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아니 아는 동생이 그런 데 살고 있나 봐요. 오랜만에 사진을 봤는데 그 옥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너무 보기 좋더라고. 아파트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더울 텐데. 여름에 더울 텐데. 겨울에 추울 텐데. 일단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한이 아빠의 투자 잡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제가 그 부동산 관련을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읽었던 여러 책 중에 상당히 느낌이 좋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던 빌딩 부자를 제가 처음 책으로 골랐고요. 이 책에 대한 종합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평가로는 종합서평은 권장도서다. 선택적 필독서다. 그 다음에 재미는 적절하게 재미있다. 읽을만하다. 유용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유용하다. 왜냐하면 사실 이 빌딩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간접 경험만으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냥 주변에서 뭐 저렇다, 저 사람 구두쇠다, 뭐 부자들은 다 저래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이 부를 이루었는지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책인 것 같고요.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다. 이렇습니다. 정성적 평가는 최책임이 좀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이 첫 번째로 책을 책임이 얼마나 걸렸나를 생각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천할 만한가? 주변인에게 저는 이거를 적극 추천하겠다.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참 좋았던 책이고요. 그다음에 책값이 아깝지 않은가. 물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중고서적으로 구매를 하긴 했으나 아깝지 않다. 꼭 이게 중고서적으로 구매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었다라고 저희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꿈인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이 책에서 그 부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되는 부자는 없더라. 근데 아까 지휘사가 얘기한 것처럼 리츠 투자라든지 요즘은 이제 워낙 유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거든요. 사실 지휘사가 얘기한 것처럼 꼭 물리적으로 빌딩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저는 요즘 좀 사실은 솔직히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지금 요즘 한 20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20억.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마포에 아파트 예를 들면 세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6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휘사가 하는 것처럼 리츠 펀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방식들을 이제 하나씩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 가자는 게 저희의 경자인의 목표니까 하나씩 좀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성선아 기자의 빌딩 부자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